네, 안녕하세요. 무대 영상예술과 친구들. 5월 6일 수요일 무대 조명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들의 공통점 혹시 보이나요? 네, 이 작품들은 모두 한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들인데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예술 작품들이죠. 네, 그 시대는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네상스라는 시대의 연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 28쪽에서 30쪽 내용을 읽고 다음 4가지 물음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시대 연극에 얘기하기 앞서서 르네상스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중세시대의 연극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중세시대는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시대, 그 다음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말할 때 이 르는 영어의 re라는 접두사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데요. 바로 다시, 재생, 부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다시 부활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인데, 자, 무엇을 부활시키고 싶은 것이냐? 네,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를 부활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연극을 다시금 재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충만했던 것이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예술가들, 작가들은 굉장히 가능성,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을 충만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어디도 아닌 지금 여기,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예술 작품들과 건축, 그리고 조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그야말로 창작이 불타올랐던 그런 시기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중세 연극과 르네상스 연극은 그런 의미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교회가 굉장히 연극을 탄압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종교가 모든 삶의 그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에 개성이나 예술적인 측면의 발전 이런 것들은 좀 부진했던 것이 사실인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음 생에 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그런 규칙들을 연극에서 추구했다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말 그대로 인간의 개성,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담긴 그런 희노애락을 연극으로 표현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중세시대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병렬적 무대, 즉 나열된 형태의 무대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지옥까지의 무대가 쭉 일렬로 서 있어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그런 흐름이나 기승전결은 중요치 않은 그런 시기의 무대라고 했고요. 그에 반해서 르네상스는 쭉 나열하기만 하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통일된 무대를 추구합니다. 통일된 무대라는 것은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림을 한 편 보듯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 무대인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전체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중세는 각각의 맨션이 따로따로 기능을 했다면, 르네상스 시대의 무대는 전체적인 그 조화나 통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미술의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 회화, 미술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의 뒤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작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죠?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근법이 미술에서 이미 도입되었고, 그것이 무대, 즉 건축에도 도입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원근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로마 시대의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는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죠? 중세를 뛰어넘어서 그 앞의 시대인데 이탈리아 자리 옛나라였던 로마의 건축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원근법이 회화에 도입되었고요. 그것이 건축, 즉 무대 기술에도 도입이 되어서 뒤에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더 작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근법으로서 관객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환영의 창조라고 하는데요. 환영, 즉 환상, 일루전이라고 하죠. 환각, 환상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넓은 공간인 것처럼 표현한다거나 멀리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서 관객들이 이 공간을 보면서 시공간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근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근법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극장의 형식을 바로 우리가 프로시니엄이라고 합니다. 네, 프로시니엄 아치. 네, 이 공간이 프로시니엄 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양쪽을 가리고 윗부분도 가려서 이 제한된 부분만을 관객들이 보게 하는 것이죠. 중세랑은 다르죠. 중세에는 맨션이 그냥 나란히 있어서 다 보였어요. 굉장히 산만한 구성이었지만 이 르네상스에는 이렇게 프로시니엄 아치 형태를 만들어서 이 아치 속에 있는 것들만 보도록 해서 관객의 시선을 딱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제한시키고 집중시켰다. 이게 바로 프로시니엄 아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프로시니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프로시니엄은 옛날 그리스 시대의 프로스케니온에서 온 명칭인데요. 그래서 프로스케니온은 이 부분, 무대의 앞부분을 우리가 프로스케니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프로스케니온을 살려서 이렇게 무대로 만들고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게 만드는 원근법도 적용하고 그리고 여기 관객을 집중시키는 액자틀도 추가해서 만든 것이 바로 프로시니엄 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니엄 아치가 적용된 극장, 무대를 프로시니엄 극장,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원근법이 적용된 무대 기술을 고안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바스티오 세를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이름 기억해 주세요. 네, 세바스티오 세를리오라는 사람이 무대 기술을 개발했는데 옆에 막을 사용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원근감을 살리는 그래서 공간감 있어 보이게 만드는 이런 무대술을 창안한 사람이 바로 세바스티오 세를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만들어진 극장을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시니엄 극장의 시초는 바로 테아트로 올림피코라는 극장입니다. 테아트로는 바로 시어터의 이탈리아식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테아트로 올림피코는 아까 말한 원근법을 사용해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길이 길어 보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무대에 입체감을 줌으로써 그리스의 도시 광장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실적 환상의 허구를 창조한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사실 같지만 이건 환상이죠. 그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관객들을 그 공간에 있도록 만드는, 집중시키는 그런 형태의 첫 번째 극장이 바로 테아트로 올림피코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테아트로 파네스라는 극장인데요. 테아트로 올림피코가 시작이었다면 이 극장은 현재 가장 오래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시니엄 극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테아트로 파네스 극장은 비슷합니다. 사진틀 무대,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이 안에 집중하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빈 공간으로 비워놔서 무대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대를 깊어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극장의 반이 무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대가 여기서부터 여기만 무대가 아니라 이 앞까지가 다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아트로 파네스는 한마디로 U자형, 객석과 무대가 U자형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공간이 크다 보니까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 다기능 극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막을 사용한 극장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객석이 U자형으로 됐다고 했는데, 자, 극장 객석 구조도 이 극장의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구분되게 됩니다. 우리 오페라 극장에 있는 박스석 기억나죠? 저번 시간 음향 시간에 했었는데요. 자, 그 박스석, 피트석, 갤러리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격은 박스석이 제일 비쌌는데, 자, 박스석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2층에 여기 이렇게 사생활이 존중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극을 볼 수 있는 박스석이 가장 비쌌고요. 귀족들이 앉았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층 가면 갤러리석이라고 있었어요. 이 갤러리석은 제일 싼 좌석인데 이 좌석은 하인들이나 하층 시민들이 앉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피트석이 여긴데 이 부분 지금은 다 의자에 앉아서 보잖아요. 근데 이때의 피트석, 바로 무대 바로 앞에 있는 이 피트석은 다들 서서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피트석이 중간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석도 세분화되었고요. 자, 아까 봤던 테아트로 올림피코 그리고 테아트로 파네스와 같은 그런 프로시니엄 형태의 극장 말고도 광장극장이나 오페라 극장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좀 더 대중적인 극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광장극장은 시장이나 광장 어디에나 설 수 있는 그런 가설 무대로 운영이 되었고, 오페라 극장도 우리 음향 시간에 오페라가 귀족이나 평민 구분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베니스의 산 카시아노라는 오페라 극장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극장들도 존재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르네상스 극장에 이어서 르네상스의 어떤 연극들이 그러면 실제 극장에서 이루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의 연극은 첫 번째 세속극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식극이 있었는데요. 먼저 세속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속극은 말 그대로 세속적인 극, 즉 대중들이 좋아했던 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명칭이 나왔네요. 코메디아 델 아르테라는 세속극 형태가 매우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자, 코메디안 여러분이 아는 그 코미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르테라는 말은 아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코미디를 하는 예술인들, 전문적인 희극 극단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코미디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중을 저격하는 그런 연극들을 했는데 전문적이었던 것 같아요. 즉흥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본에는 그냥 줄거리랑 결말만 이렇게 대충 나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날에 따라서 분위기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애드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한 배우는 하나의 역을 계속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인 역할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구두쇠 역할하는 사람, 박사 역할하는 사람 이렇게 역할이 아예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계속했다고 하고요. 근데 대사나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몸으로 표현하는 동작이 되게 살아있는 그런 재밌는 코미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우리 마임이나 판토마임 생각나죠? 네, 그래서 마임이나 판토마임처럼 말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연극들의 그런 전통을 계승했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하인 캐릭터거든요. 하인이 주인을 골탕 먹이는 내용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도 있고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을 공연했던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메디아 델 아르테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코메디아 델 아르테는 누구를? 서민들을 위한, 그리고 누가? 전문적인 배우들이 어떤 것을? 즉흥 연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코메디아 에루디타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공식극인데요. 아까 코메디아 델 아르테가 서민계층을 겨냥했다면 코메디아 에루디타는 지식계층을 겨냥한 그런 극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 기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귀족들이 후원해줘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급 취향의 그리고 학문적인 그런 희극을 공연했던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메디아 델 아르테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해 주세요.
자, 이것 말고도 르네상스 시대에는 오페라와 목가극이라는 종류의 연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페라는 음양 시간에 배웠죠.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예술가들이 오페라를 창안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극 사이에 있던 인테르메지라는 굉장히 짧은 짧은 공연 이런 것들을 그 관객들에게 보여줬었는데 그게 너무 호응이 좋다 보니까 이게 오페라가 되었다. 그래서 오페라는 시각적인 것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 효과나 스펙터클한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코메디아 에루디타랑은 조금 다른 면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목가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목가극 전원극이라고 하는데 이 극의 특징은 뭔가 전원 생활을 꿈꾸는 학자들 중에서 나 시골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시골 배경이고 목동과 요정이 나오고 현실을 좀 도피하려는 성향의 그런 극들을 목가극이라고 했고 이것도 르네상스 시대의 연극의 한 종류로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출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까지 다 풀고요. 풀이는 5개만 해서 과제방에 탑재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